전 이걸 상식이라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이준석을 상식 보수라고 말하더라고요. 차별금지법은 반대하면서 이준석은 상식이다? 저는 솔직히 이준석이 비겁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국민 역차별의 끝판왕이죠. 이상민, 차별금지평등법 발의, 여권의원 24명 동참, 21년 6월 16일. 이상민, 실질적 평등 구현할 하나의 계기 될 것. 우덜식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차별금지법이라 불리는 평등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논쟁은 옛날부터 있었던 논쟁인데 이상민이 다시 그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일단 법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한 이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차별 예방과 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한 이유를 세 글자로 요약하면 개소리, 두 글자로 요약하면 지랄입니다. 성폭행 피해자도 구제하지 못하고 가해자는 서울특별시장을 치렀던 소시오패스들이 무슨 평등을 운운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겠다고 얘기합니까? 저런 자격이 없는 인간들도 혓바닥을 튕긴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엄청난 평등국가라는 겁니다. 이 법률안이 담은 내용을 보면 더 웃깁니다. 이 법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용어의 정의 1.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 종교, 무슬림도 다 받아주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PC 생각이 나십니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존입니다. 다른 후보께서 통합의 의미를 강조하시면서 용광로론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용광로 이론은 미국과 같은 다원화 사회에서 조금 더 진화해서 요즘은 샐러드볼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샐러드볼에 담긴 각종 채소처럼 고유한 특성을 유지한 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샐러드볼입니다. 원래 여성주의 운동하시는 분들이 여성에 대한 여성다움을 강요하는 것이 상당한 개인의 개성을 꺾어버리는 폭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는 누군가에게 청년다움, 중진다움, 때로는 당대표다움을 강요하면서 우리 사회의 달걀과 시금치, 고사리 같은 소중한 개성들을 갈아버리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바로 이준석이 얘기했던 샐러드볼입니다. 본인이 직접 입으로 말했잖아요. 미국 PC의 다른 이름이 샐러드볼입니다. 그러니까 평등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미국 PC는 샐러드볼이라는 이름으로 이준석의 입에 올랐고 민주당이 그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그럼 지금 이준석이 말했던 샐러드볼 종주국, 이상민이 발의했던 평등법 종주국 미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페이스북 58개 성별 구분란에 빈칸 추가 59개로 페이스북 측은 이제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성전환자, 중성, 양성, 유동적 성별 등 총 58가지의 선택권을 제공했었다. 제3의 성을 선택하는 이용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지칭하는 성별 역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성별이 무려 58개로 늘었다가 이마저도 모든 성별을 담을 수 없어 빈칸을 추가해서 알아서 적으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성별이 무한대로 늘어났다고 봐야겠죠. 그니까 화장실 표지판도 점점 늘어났다가 그냥 성중립 화장실로 퉁쳐버린 겁니다. 이게 상식입니까? 아니 왜 남성 여성으로만 나눕니까? 황보승희 의원은 심각한 성차별주의자입니다. 트랜스젠더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대변하기 싫어요. 동성애자는요? 이성애자는요? 무성애자는요?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은요? 황보승희 의원은 성차별주의자입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던 게 단순히 웃기려고 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이걸 상식이라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이준석을 상식 보수라고 말하더라고요. 차별금지법은 반대하면서 이준석은 상식이다?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아무튼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이준석은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차별금지법 공감한다던 이준석, 사흘 만에 시기상조 21년 6월 17일 3일 전 자신의 발언 뒤집어 이상민 차별금지법 말바꾼 이준석 비겁해 21년 6월 21일 이 의원은 정치인들이 늘 양다리를 걸치거나 회피적으로 할 때
공감은 하나, 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나 좀 더 내부적인 내용을 검토해야 된다, 또는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며 하나만한 얘기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차별금지법 청원이 10만 명을 돌파한 지난 14일 긍정적인 입장을 냈다가 말을 뒤집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1번 국민청원 10만이 넘으니까, 2번 이준석이 동의했다가 말 바꿨다. 이 두 개입니다. 일단 이준석이 처음에는 찬성했다가 여론이 좀 재미없게 돌아가니까 바로 말을 바꿨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이준석이 비겁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정치인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좀 더 웅크리고 좀 더 참는 거, 그것까지 비난할 수 있을까 싶어요. 오히려 진짜 이준석이 비판받아 마땅한 건 이 법 자체에 대해 공감한다는 겁니다. 이준석이 말을 바꾸고 어쩌고보다 소신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이게 왜 문제인지는 조금 이따 말하도록 하고, 두 번째, 국민청원 10만은 진짜 개소리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헐거운 국가냐면 외국인도 국회 청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청원 외국인의 허용, 국민여론 왜곡 우려 커졌다, 10만 명 동의 얻으면 법적 효력, 국민 권리 침해 우려, 외국인 10만 명에 단합하면 대한민국 법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등신 같은 상황입니까?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국법을 만들어 한국인을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자국민 역차별의 끝판왕이죠. 국회 청원 10만 동의가 국민의 뜻이라고요? 베트남 애들이 차별금지법 국회 청원 10만을 넘기자고 단체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을 보호하자고 베트남 연대의 힘을 보여주자고 청원 링크를 서로 공유하고 청원하는 방법까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과된 차별금지법에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상민 의원의 사상이 궁금하고 정체성이 궁금합니다. 자, 제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이 법 자체가 차별을 만들어내는 법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표현의 자유가 무슨 맛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떤 냄새가 나고 어떤 촉감을 갖고 있습니까? 표현의 자유는 딱딱해요, 말랑해요? 표현의 자유 쪼물락쪼물락 할 수 있어요? 뭔 개소린가 싶으시죠? 표현의 자유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 오감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싫은 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싫은 소리를 할 때 비로소 표현의 자유가 발현되는 거예요. 북한에 김정은을 비판하는 방송사가 있습니까? 중국에 시진핑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있어요. 좋은 소리는 원래 할 수 있는 거고, 좋은 소리만 가득 찬 사회를 우리는 전체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학생들의 대자보 문화가 없는 중국, 근데 대자보 문화 중국 문화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 큰일 날 소리. 천안문 사태 때 활발했던 대자보 문화 아무것도 몰라요. 귀까지 막을 것까지야 도리도리 안 들려요. 이건 뭐 거의 공개 암살 수준이죠. 시진핑 찬양 일생인 중국을 두고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진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올 때야 비로소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싫은 소리를 할 자유입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은 뭡니까? 아무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싫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싫은 소리 하면 꿀밤 준다는 거죠. 동성애가 개인적 기호에 어긋나도 싫은 소리 하지 말고 입 꾹 다물고 있으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을 어떻게 동의 혹은 공감할 수 있습니까? 자유우파 맞습니까?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심리적 폭력도 폭력이라는 이유로 미국의 어떤 대학은 부적절한 웃음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웃음까지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발의한 사람, 공감하는 사람을 저는 보수 우파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죽이면서 그 자체로 차별을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카페 사장이고 알바 모집 공고를 냈더니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예쁜 한국인 여성 이성애자 한 명과 평범한 외국인 남성 동성애자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최대 근처에 있어서 남자 고객의 비율이 높아요. 그럼 당연히 예쁜 여자 알바 뽑으면 개이득이죠. 그래서 예쁜 여자 알바를 뽑았더니 외국인 동성애자 남성이 제가 소수자를 혐오한다는 이유로 신고한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바로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구글 다양성 명목으로 백인 아시아계 남성 취업 역차별 18년 3월 30일. 미국에서 특히 백인 이성애자 남성 기독교인은 그냥 반려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이기도 하죠. 이런 역차별은 제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미 많은 남성들이 느끼고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에 성별로, 성정체성으로 혹은 종교로 차별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애초에 차별적 제도가 없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사회적 차별 혹은 불편한 시선이 있지 않냐고요? 그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법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칸트의 명언 하나, 돈의 힘은 국가 권력 아래에 있는 모든 권력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이다. 굳이 도덕적 강제가 아니더라도 고귀한 평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영구 평화론, 바로 이겁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 회사에 취직할 때 성별이나 종교나 국적이나 피부색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자기가 실력이 있으면 결국 되는 겁니다. 돈을 벌어다 주면 되는 거예요. 여성부에 보호받는 여성이 아니라 평등법에 보호받는 소수자가 아니라 그냥 실력을 보여주고 증명할 때만이 사회적 편견을 깰 수 있는 겁니다. 법은 사회적 편견을 더 굳건하게 만들 뿐입니다. 즉, 오늘의 영상을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에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며 찬성하는 여당과 사회적 합의를 기다리며 찬성하는 야당이 있을 뿐 반대하는 건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의 비판적인 입장이고 또 국가관이 의심된다고 했었는데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이 국가관이 있고 심지어 이준석의 책을 읽어도 보수 우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 차이나타운을 비판했다. 그러면 국가관이 있고 보수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바이든은 쿼드로, 나토로 중국을 압박하지만 민주당 사람입니다. 좌파예요. 자유국가의 정치인이 중국을 압박하고 국익에 우선한 외교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나라야 간첩들이 정치를 해서 문제지만 국익을 생각하는 건 정치인의 기본입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가장 큰 차이는 이민자에 대한 시선, 소수자에 대한 시선, 샐러드볼 그딴 겁니다. 이준석이 좋아하는 샐러드볼이 미국에서는 좌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우파입니다. 재밌죠? 전 우리나라 정치판 운동장이 왼쪽으로 기울어졌다고 해서 보수에 대한 관점을 느슨하게 풀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가를 팔아넘긴 극자고 지금 국힘당은 좌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개판인 상황에서 조 바이든이 또 뭐라고 씨부렸습니까? 돌아온 미국을 천명한 바이든 대통령은 B3W를 통해 기후, 보건, 디지털 기술, 성평등 4개의 분야에 집중적으로 자본을 동원할 계획이다. 전지구적 차원의 페미, PC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가 반페미 관련해서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페미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글로벌 사회운동이고 ESG 펀드 같은 글로벌 금융 세력도 가담했기 때문에 반페미를 제대로 된 대안도 없이 그냥 무식하게 외치면 안 된다고 말했었는데 바이든이 또다시 성평등을 끄집어냈습니다. 도대체 얘네들은 왜 이렇게 여기에 집착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보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중도 좌클릭 할 게 아니라 전통적 보수관으로 정면으로 붙어야 된다고 보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우리는 총으로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다. 차츰차츰 한 해 한 해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 점진적인 교육기관, 공공조직에 침투해서 그들을 마르크스주의자로 만들어 보편적인 평등주의로 나아가게 만들 것이다. 좌파들이 PC 페티시라도 걸린 것처럼 PC와 페미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 뿌리가 마르크스 공산당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PC라는 말, 이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았겠죠. 보통 PC의 기원을 소련의 혁명가이자 공산주의자인 블라디미르 레닌에서 찾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닌 같은 애들이 PC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1917년에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며 제정 러시아를 털어먹은 블라디미르 레닌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당권을 장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때 레닌이 내세운 게 바로 정당 정신, Political Party Spirit 혹은 트루스라 불리는 정당 정신을 내세웠고 이 정신이 레닌의 혁명 이론의 토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신에 대한 이견이 없어야 내분이 발생하지 않고 똘똘 뭉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당 정신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정치적 정도, Political Correctness, 바로 지금의 PC입니다. 이렇게 레닌은 이념적 순도와 정통성을 위해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PC를 만든 것이고 이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PC가 1980년 혹은 1960년대에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다. 레닌의 글을 보면 10월 혁명을 전후로
레닌이 PC에 편집 직접 집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충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PC라는 말 자체가 공산당식 통제를 하기 위해 레닌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PC가 활개치게 된 건 세계 1차 대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가 연대하고 어쩌고 지랄했지만 정작 전쟁이 터지자 마르크스가 말한 노동자연맹은 현대차 노조보다 뭉치지 못하고 폭망했습니다. 쉽게 말해 마르크스의 예언이 완벽하게 빗나간 거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데 마르크스 구라쟁이였네 라고 실망하고 가방 싸고 집에 갔지만 대깨문이 있듯이 대깨마 대가리가 깨져도 마르크스인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안토니오 그람시와 게오르그 루카치입니다. 왼쪽이 그람시고 오른쪽이 루카치입니다. 얘들이 지금 PC에 뿌리쯤 되는 애들입니다. 이 대깨마들은 노동자 계급이 실패한 이유를 노동자들이 서구 문명에 세뇌돼서 그렇다 이렇게 삐뚤어지게 생각하며 정신 승리 오지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불쌍한 노동자들 서구 문명의 세뇌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서구 문명을 파괴해야겠죠. 그래서 1919년 우리가 중국에 임시정부를 만들 때 루카츠는 서구의 기독교 문화, 단란한 가족 문화를 조지기 위한 일환으로 지금 우리도 하지 못하는 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물론 상식적인 성교육은 아니고 굉장히 급진적인 성교육이었어요. 루카츠는 성교육의 일환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성적인 자료를 주고 성에 대한 전통적 도덕성, 가족 등을 거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너무 옛날 자료들이라 검색해도 잘 안 나오긴 한데 루카츠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루카츠의 급진적 성교육을 얘기하는 걸 봤을 때 루카츠가 서구 문명을 파괴하기 위해 급진적 성교육을 이용한 건 사실상 레알 팩트입니다. 아이들에게 성적으로 헛짓거리 하는 거 이게 우리도 낯설진 않죠. 유치원생 성인지 교육 신설하는 법안 나왔다? 21년 4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인지 교육 지원 법안. 민주당의 권인숙이 유치원생 성교육을 잘 지키자고 성인지 어쩌고 저쩌고 법을 발의했는데 이 권인숙이라는 사람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차별금지법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차별금지법 PC가 성교육과 이어지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교육을 잘 지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어떤 자를지 굉장히 걱정됩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 루카츠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마르크스 주의자들과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 장소가 바로 프랑크푸르트 학교입니다. 빨갱이들의 해처리인 그 프랑크푸르트 학교입니다. 이 프랑크푸르트 학교는 원래 사회조사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루카츠라는 네임드가 참여하게 되면서 급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최고 아웃풋 중 하나가 바로 호크하이머로 이 아저씨는 문화적 상부구조 이딴 어려운 소리를 씹으려면서 새로운 마르크스 주의를 개발했습니다. 바로 경제가 아닌 문화를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총으로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다. 차츰차츰 한 해 한 해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 점진적인 교육기관, 공공조직에 침투해서 그들을 마르크스 주의자로 만들어 보편적인 평등주의로 나아가게 만들 것이다. 막스 호크하이머의 외침. 우리가 많이 보던 거죠. 차츰차츰 세대를 거쳐 쇠퇴하는 거. 영화 드라마에서 나오는 우덜식 PC, 인어공주가 흑인이고 영국 왕이 흑인인 PC. 이런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1930년대 김구가 중국 땅을 떠돌던 그 옛날부터 차근차근 쌓아왔던 겁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또 다른 아웃풋은 에이리 프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프롬인데 어때요? 좀 오고돈 닮은 것 같지 않아요? 프롬은 여성과 남성은 왜 서로 투쟁하는가, 소유냐 존재냐 같은 책을 썼는데 이런 책을 통해서 여성 해방을 외치며 성적 해방과 젠더 정치학의 창시자로 불립니다. 대충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가부장제 지배로부터의 여성의 해방은 사회가 인간화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요인의 하나이다.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가 한 집단의 다른 무력한 국민들의 한 지배와 매우 유사하다. 해방을 위한 기초적인 변혁은 이미 이어지고 있다. 아마 후세의 역사가는 20세기의 가장 혁명적인 사건은 여성 해방의 시작과 남성 지상권의 몰락이었다고 보고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지금 베리나 구독자들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남성은 여성을 지배하는 정복자고 여성이 그로부터 해방돼야 비로소 인간적인 사회가 온다는 희대의 개소리를 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페미니즘이 마르크스 공산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두고 립스틱 칠한 막시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또 다른 아웃풋은 마르쿠제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어찌 보면 이 아저씨가 노른자입니다. 비판이론이라는 용어는 호크하이머, 아도르노, 마르쿠제에서 출발하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철학적, 사회학적 현실 비판을 일컫는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은 마르크스에게 큰 영향을 받았으며 인간을 모든 종류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윤리적 비판을 목표로 한다.
주절주절 말들이 많은데 비판 이론은 그냥 투덜투덜 이론입니다. 저는 정치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여러 정치인들을 비판해왔습니다. 근데 이 비판의 기준이 뭡니까? 비판의 기준은 저예요. 저는 유권자로서 내가 생각하는 사상이 있고 이 사상에 부합하면 표를 주고 지지하고 여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비판하는 겁니다. 즉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나가 각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비판 이론은 그딴 게 없습니다. 그냥 서구 문명이라고 하면 일단 까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론을 내세웠는데 여기서 비춰볼 때 너희들은 틀렸어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해방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서구 문명이라면 닥치고 칼질하는 겁니다. 기독교, 가족제도, 가부장제, 자본주의, 권위, 도덕, 애국심, 관습, 문화 등등 분야를 막론하고 까면서 오늘날의 동성애 연구, 유색인종 연구, 흑인학, 젠더 이론, 지역문화 연구 등등의 토대가 됐습니다. 쉽게 말해 서구 사회를 파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즉 이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PC라는 용어 자체는 레닌에서 나왔고 현대 PC의 토대는 사회문화연구소 즉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나왔습니다. 마르크스의 사상을 신봉하던 대깨마들은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경제가 아닌 문화로 눈을 돌렸으며 여성 해방, 성적 해방 등을 외치며 서구 문화를 파괴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호크하이머, 마르쿠제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얘들이 독일에서 열심히 뺑이시던 1933년 독일의 나치당이 집권하고 코스염 아저씨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회문화연구소 친구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학문이고 나발이고 미국으로 빤스런을 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으로 넘어간 대표적인 인물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노른자인 마르쿠제로 이 아저씨는 이때 미국에 눌러앉아서 미국을 조질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받아주니까 곧바로 통수 치는 게 좌파 종특은 만국 공통인가 봅니다. 이 마르쿠제가 한 연구는 이겁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 계급의 혁명을 얘기했는데 마르쿠제는 경제가 아닌 문화에 주목했죠. 그래서 문화 영역에서 노동자 계급을 대체할 계급을 찾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PC연합, 여성, 성소수자, 흑인, 유색인종, 학생 등등입니다. 이 PC연합을 그냥 이끌 수 없겠죠. 뭐 어떤 뭉칠 수 있는 이념, 정신적 토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르쿠제가 제시한 게 억압적 관용입니다. 마르쿠제는 순수 관용 비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로운 사회는 억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더 억압적인 사회다. 표현의 자유는 오류가 전파되기 때문에 선한 게 아니다. 따라서 억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이다. 뭐 이런 개소리를 했습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더 자유롭다는 마르쿠제의 개소리가 바로 PC의 근간입니다. 현대의 PC가 이런 개소리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를 욕해도 되지만 남자는 여자를 비판조차 할 수 없게 되고 좌파는 우파를 거짓말로 난도질하지만 우파는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마르쿠제가 1960년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미국 대학생들을 세뇌했고 그 무렵 프랑스에서 나온 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여성운동, 학생운동, 흑인 민권운동과 해체 현상의 영향을 받았다. 1960년대 프랑스와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포스트 모더니즘도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의 사상을 경제에서 문화로 옮겨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그럴듯한 개소리, 알아듣기 힘든 헛소리의 향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인물이 자크 데리다인데 저는 얘보다는 주디스 버틀러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여자로 제3세대 여성주의, 비판 이론, 퀴어 이론,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구조주의 등등 학파만 봐도 대충 사이즈 나오죠. 주디스 버틀러는 퀴어 이론의 창시자로 불리면서 동시에 자신도 레즈비언입니다. 제가 앞서 일부 영상에서 페이스북 성별란이 59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일이 일어난 배경에 주디스 버틀러가 있습니다. 이 아줌마는 성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성기, 여성의 성기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몸은 그냥 껍데기일 뿐이고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젠더 트러블에서 버틀러는 섹스 젠더의 이분법을 허물면서 기존 페미니즘 정치학의 도발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요즘 나오는 젠더 문제, 성정체성 문제는 주디스 버틀러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참고로 얘도 유대인입니다. 즉 PC의 뿌리를 정리하자면 마르크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와의 싸움에서 처참히 밟혔고 그에 따라 마르크스 추종자들은
경제투쟁에서 문화투쟁으로 무대를 옮겼습니다. 서구 문화를 파괴할 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던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미국으로 터전을 옮겨 60년대 PC 사상을 퍼뜨렸고, 같은 시각 프랑스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이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60년대 말 2차 대전 전후로 태어나 대학을 다녔던 68 시위로 뭉쳤던 애들을 흔히 68세대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 조86 좌익 패급이 있듯이 서양에는 68 좌익 패급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간이 바로 이 사람,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조 바이든도 42년생으로 68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PCG를 하는 겁니다. 지금 청와대 애들 꼬라지 어때요? 대학 다닐 때 열심히 한 거라곤 화염병 제조밖에 없는 애들 아닙니까? 미국도 뭐 다를 게 없습니다. 마르크스주의의 잔재를 배웠던 애들이 지금 미국의 집권 세력이 됐기 때문에 열심히 아주 가열차게 PCG를 하는 겁니다. 샐러드볼, 다문화, 문화상대주의, 이거 전부 막시즘이고,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좌파들이 PC를 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잠깐 설명해드렸듯이 이 PC의 뿌리가 되는 애들은 마르크스도 그렇지만 대부분 유대인입니다. 재밌죠? 그럼 이 PC 종주국이 된 미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은 지금 어떨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PC 유의하시고 문화적 상대주의 유의하시고요. 끝까지. 아니, 자국민이 불체자에 총 맞아 죽으면 그거 단속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문화 상대주의, 극단적 PC 때문에 불체자 쫓지 말라고 미국 시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상 파고든 과도한 PC 운동, 미국인들은 피곤하다. 18년 10월 17일, 인종, 종교, 성적 취향, 외모 등의 자유로운 발언 못하는 분위기, 오해받지 않으려 자기 검열. 미국은 수정 헌법에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그야말로 자유의 국가입니다. 자유의 여신상도 있지 않습니까? 자유하면 미국, 미국하면 자유가 떠오르지만 지금 미국인들은 PC 사상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걸 넘어 자기 검열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까 PC가 막시즘에 뿌리를 둔다고 했죠. 문화와 윤리를 무기로 통제사회로 만들어가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리건대에서 학생회 간부들이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서킹 목사의 동상을 철거하자는 캠페인을 벌였다. 나는 내 아이가 피부색으로 판단되지 않는 나라에 살기를 바란다는 대목이 문제가 됐다. 학생회 측은 킹 목사의 연설은 성을 비롯한 온갖 종류의 다양성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성, 종교차별 등 다른 문제도 많은데 왜 인종차별 문제만 다뤘냐는 것이다. 미쳤죠? 지금 미국 대학 꼬라지가 이 꼬라지입니다. 자기 검열 수준을 넘어서서 문제 제기를 해도 포괄적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또 그거대로 문제의 차등을 두냐고 욕을 먹습니다. 미국이 이런 미개 국가가 된 겁니다. 바이든 정부의 역차별, 미국 법무부 예일대 아시아 백인 입학차별, 소송 취하 21년 2월 4일, 미국 하버드대의 역차별 논란 18년 6월 20일, 아시아계 지원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줬다. 미국 대학에서 소수자 우대니 어쩌니 하면서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건 너무나 유명합니다. 대학에서 표현의 자유가 없어진 것도 기본이라 제가 더 언급할 가치도 없을 것 같고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예수죠. 명백한 십자가와 예수입니다. 오줌 예수는 작가가 자신의 오줌을 받은 투명한 통에 십자가 고상을 담그고 촬영한 사진 작품이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페트병에 오줌 싼 다음에 거기에 십자가 넣고 사진 찍은 겁니다. 그래놓고 이거 포스터 모더니즘, 표현의 자유, 요지라를 한 겁니다. 이게 1987년 작품인데 이때 당시에는 저걸 표현의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터번 밤이라는 이슬람 터번을 폭탄으로 묘사한 풍자 그림에 대해서는 헤이트 스피치, 증오 발언이라 말하며 작가를 탄압했습니다. 이게 지금 문화 상대주의의 현주소입니다. 미국적 가치, 기독교, 가족주의, 애국심 이런 것들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건 예술이지만 흔히 소수자 계열에 포함되는 사람 혹은 문화를 풍자하면 그건 증오 발언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똥통에 넣으면 예술인데 꾸란을 넣으면 증오 범죄가 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성한 도시 생츄어리 시티 16년 11월 17일 8년간 연방정부와 백악관 오바마 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미국의 국경을 활짝 개방하고 백악관이 신성한 도시를 만들어 이들을 보호했다. 미국 시민들이 이 신성한 도시에서 온 이슬람 난민과 불법 이민자들에 의해 살해, 강간, 납치되었고 경찰조차 이 지역에 접근이 제한되었다. 미국의 신성한 도시 혹은 피난처 도시는 쉽게 말해 소도입니다. 불법 체류자나 이민자가 저기 들어가면 아무리 경찰이라 하더라도 못 잡습니다.
트럼프가 반대하는 미 300개 피난처 도시는 17년 1월 26일 피난처 도시란 연방 이민국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고 이민자를 추방으로부터 보호하는 미국의 지자체를 통칭한다.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인 총으로 쏴 죽이고 피난처 도시로 들어가서 숨으면 경찰이 못 잡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저거 없애려고 하니까 시카고 시장이 그러지 말라고 호소를 했었습니다. 아니 자국민이 불체자에 총 맞아 죽으면 그거 단속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문화 상대주의, 극단적 PC 때문에 불체자 쫓지 말라고 미국 시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대학에서 자국민 역차별은 기본이고 자기 검열에 빠진 걸 넘어 자국민이 죽어도 불체자를 감싸주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게 미국 PC의 현실입니다. 그럼 유럽이라고 다를까요? 벨기에의 샤리아 존입니다. 이건 영국의 샤리아 존입니다. 샤리아 존은 샤리아의 통칭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샤리아 존에서는 자국민은 물론 타국민을 포함해 그 누구도 샤리아법에 따라야 한다. 그니까 영국이든 벨기에든 어디든지 간에 무슬림들이 일종의 무슬림 타운을 만들어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슬람 율법대로 벌 주고 상 주고 뻘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냥 국가 안에 다른 살림 차리는 거예요. 그 국가의 법 체계를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면 바로 인종차별주의자 되고 다른 문화를 존중할 줄 모르는 쓰레기가 됩니다. 난민 유입 늘어난 스웨덴, 범죄 급증 몸살, 아파트에 수류탄 날아 들어 8세 아이 참변, 16년 8월 24일. 좌빨들이 그렇게 물고 빠는 스웨덴 어떻습니까? DMZ에도 수류탄 안 터지는데 아파트에서 수류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저기가 사람 사는 곳입니까? 지금 국가가 젓고라지가 됐는데 스웨덴 사람들은 문화상대주의라는 이름으로 아무도 불만 제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했다가 징역 1개월형 선고 20년 7월 23일 반동성애 말씀 구절 인용만 해도 실형. 스웨덴의 어떤 목사님이 동성애에 관련해서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했다가 헤이트 스피치에 걸려서 징역 맞았습니다. 지금 이게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국가의 현재 상황입니다. 저는 종교를 믿지 않지만 어떻게 성경 구절을 읽었다고 징역을 갑니까? 지금 미국과 유럽은 막시즘 잔당들이 뿌려놓은 씨앗, 문화적, 윤리적 공격에 의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문화상대주의, 차별금지,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각자의 개성을 존중한다는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의 표현을 억압하고 자기 검열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진짜 제가 차마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할례를 당했던 무슬림 여성이 미국으로 도망쳐와서 무슬림을 비판했더니 문화상대주의라는 이름으로 그 할례당한 여성을 욕했습니다. 그게 지금 미국의 꼬라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PC 샐러드볼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영상을 정리하자면 뚜렷한 국가가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민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원래는 3부작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상황까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4부에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나라도 조만간이라고 보는 게 사람들이 이 심각한 일에 대해서 전혀 문제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니까 다문화할 수밖에 없다. 요지랄이나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하는 순간 한국인은 죽는 건데 이 병신들은 그게 오로지 정답인 줄만 알고 있고 또 정치인도 그걸 열심히 밀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인식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안에 남녀 갈등을 초월하는 새로운 갈등이 한국에서 싹트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저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샐러드볼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끝까지. 더 큰 비극이 뭔지 아세요? 이런 극단적인 다문화에는 좌우가 없다는 겁니다. 10년 뒤에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어마어마한 다문화 갈등이 생길 거라 확신합니다. 다문화 가정을 미친듯이 지원하는 게 과연 우연일까요? 쾰른 집단 성폭행은 이슬람 악습 타우루시서 비롯 타우루시의 전형적인 수법이 사용됐다. 남성들이 표적이 된 여성주의를 둘러싸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막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면서 한 명씩 들어가 범행을 저지르는 식이다. PC, Political Correctness, 다문화, 문화상대주의 뭐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정책을 했던 유럽은 지금 무슬림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무슬림들이 난민 신분으로 유럽에 입성한 뒤에 타우루시라는 놀이를 하고 있거든요. 이 타우루시가 뭐냐면 정말 쉽게 말해 강간놀이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사진을 보자면 바로 이런 게 타우루시입니다. 일단 공공장소에서 한 명을 타겟으로 정한 뒤에 주변 남자들이 밖에서 볼 수 없도록 인간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 안에서 성폭행을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동시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누가 범인이고 누가 가담자인지 특정하기가 힘든 거죠. 지금 유럽 여성들이 저런 집단 범죄에 놀이처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문화, 문화 상대주의의 결과인데 한국이라고 뭐 다를까요?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 지속되자 부지 이전 건의 21년 6월 16일 지금 대구만 하더라도 이슬람 사원 건립으로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 시위자 문구 좀 보세요. 좋은 말은 다 땡겨왔죠. 종교의 자유라느니 문화 다양성이라느니 얼마나 예쁜 말입니까? 근데 웃긴 건 쟤네들은 문화 다양성을 주장하며 절대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 뭐 기독교 얘기 꺼내는 순간 그냥 바로 참수입니다. 그게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증명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국회의원이라는 인간이 뭐하고 있어요? 북구청장 만나서 이슬람 사원 지으라고 하는 둥 차별법 제정하자고 데모하고 있습니다. 자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국회의원이 자국민은 반대하고 외국인만 찬성하는 차별금지법을 주장합니다. 저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한국이 맞아요. 이슬람 문제도 우리가 막아야 할 중요한 문제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미 현재 진행형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족, 중국인 통칭 다문화입니다. 일단 대책 없이 늘어나는 인구가 문제인데 서울 대동초 신입생 전원의 다문화 중국인지 한국인지 18년 10월 2일 이미 2018년에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대림동에 중국인이 몰려들고 한국인이 쫓겨나는 현상과 맞물리며 신입생 100%가 중국인인 초등학교가 나왔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이방인이 들어왔는데 그 이방인이 행패를 부린다고 여러분들이 집을 버리고 이사갑니까? 그 이방인을 쫓아내야겠죠. 근데 대림동은 어때요? 그 이방인의 행패에 결국 한국인이 방 빼고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일대 초등학교에는 다문화, 특히 중국인 학생만 입학하게 되고 결국 중국인 100%의 학교가 만들어진 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 학생들이 중국 문화에 익숙해져 한국식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다. 한국에서는 덥다고 해서 우통을 벗으면 안 된다. 와 같은 예절 교육도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 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은 한국어는커녕 우통 벗는 기본 예절조차 그야말로 메이드 인 차이나인 애들입니다. 즉 저기는 그냥 중국입니다. 근데 지금 아무도 문제 제기하고 있지 않죠? 이런 일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시골에서는 빈부격차를 넘은 외모격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우리는 서구적인 외모를 좋아하는데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들은 중국, 동남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문화는 2세들의 외모 차이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 사는 곳이면 자연스럽게 빈부계층이 생기는데 이 계층의 하단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외모 계층까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우통 벗고 어쩌고저쩌고 했었죠. 즉 빈부격차에서 외모격차, 이젠 외모격차에서 문화격차, 사상격차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한 중국인 애들을 예로 들자면 사소한 습관까지 중국식인 저 애들이 과연 한국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아니면 시진핑에게 무한 존경을 표하겠습니까? 이런 사상의 격차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유학생이 90% 이상인 일본 고등학교, 그런데 한국에는 훨씬 더 많다. 21년 2월 6일 이 학교는 전교생 90%가 중국인 유학생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장 선생님이 중국어로 훈화를 하고 90%가 중국인 유학생 미야자키현의 고등학교, 입학식에서는 중국 국가 재창, 일본인의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 일본 역시 우리와 별 차이 없지만 굳이 따지자면 일본이 좀 더 낫습니다. 일본도 저출산으로 학교 재정이 어려워지자 중국 학생들을 받기 시작했고 90%가 중국인인 학교가 나오기 시작하며 결국 중국 국가도 부르고 교장 선생님이 중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중국인 신입생이 50%가 넘어가는 학교가 2020년에는 무려 25개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자료의 정확한 출처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료가 신빙성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다문화 혼인 건수를 보면 총 23,000쌍 정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 사람의 혼인 건수로 총 23만 건이라고 통계청은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0%가 다문화 가정입니다. 근데 이 다문화 가정이 반포자에 살겠어요? 현실적으로 타워팰리스에 살겠어요? 대부분 시골에서 살기 때문에 대림동을 비롯한 시골 지역들은 사실상 외국으로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즉
한국인이 점점 말살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뭐 해법을 내놓습니까? 민주당, 정의당, 그 외 더 미친 정당들이야 원래 두개골 헐거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보수 정당에 속해 있는 인간들 중에 이런 문제 짚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좌파 사람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국내 학사 취득 외국인 간이기야 가능토로 국적법 개정안 발의 19년 4월 22일 학사 맞다도 국적을 주자는 미친 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다행히 저 미친 법안이 통과되진 못했지만 사진에 나오는 짜본승 같은 사람 있죠. 이 사람이 김경진이라는 사람인데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 전까지 100분 토론 기웃거리면서 국적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이런 사람이 김경진만 있는 건 아닙니다.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 통해 F4 비자 변경 가능 20년 9월 18일 한국어가 서툰 이들을 위해 중국어 등을 구사할 수 있는 동포교육자를 따로 두고 있다. 중국인들 편하게 장기 체류하라고 자격증까지 마련해주고 또 자격증 따기 어려울까봐 중국어가 가능한 교육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 한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결혼하면 그게 또 다문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아까 다문화 결혼 비율이 엄청난 거 보셨죠? 그리고 그 애들이 한국말은커녕 한국 문화도 안 배우는 거 보셨죠? 이미 출생한 10명 중 1명은 사실상 외국인인데 여기서 국적법까지 개정해서 외국인을 받아들이면 진짜 한국인들은 멸종하는 겁니다. 이 인간들 지금 제정신 아닙니다. 이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담화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몇 년간의 정책 덕분에 한국인의 출산율은 갈수록 줄어들고 다문화 가정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얘네들은 그냥 국적만 한국인이고 언어와 문화는 중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차이나타운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문제를 해결하긴커녕 오히려 다문화 어쩌고 씨부리면서 이민법까지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꼬라지입니다. 물론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건 불체자 문제입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구 경제특별고문, 중국 흑룡강성 인민정부 특별고문을 했던 강금실이 노무현 때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외국인 지문 날인 제도를 폐지하면서 우리나라의 조선족들이 대거 쏟아져 들어오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을 불체자들의 파라다이스로 만들었으면 적어도 불체자들을 잘 잡던가 혹은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지금 불체자는 불쌍하다고 봐주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15년 중국 동포 선거 유예 1심 해약 없었다 20년 2월 10일 생계 목적 국민 되는 과정 지장 없어야 15년간 불법 체류를 했다는 건 15년 동안 법을 어겼다는 말인데 해약이 없다는 이유로 혹시 한국인 되는데 방해될까 걱정하는 마음에 법원에서 선거유예를 때렸습니다. 늘어나는 다문화 인구에도 성에 안 찼는지 범법자까지 한국인으로 만들기 위한 박애주의 넘치는 대한민국 법원입니다. 언제 우리나라 법원이 이렇게 인간적이었나요? 더 큰 비극이 뭔지 아세요? 이런 극단적인 다문화에는 좌우가 없다는 겁니다. 이명박이 국가관 없이 다문화 왕창 받은 거야 이젠 너무나 유명한 사실이고 또 이자스민이 비례 15번 받고 새누리당에서 다문화 열심히 했던 것도 유명합니다. 그냥 우파들은 다문화가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좋다니까 하는 거고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좌파들은 이걸 이용해 먹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놓고 지방선거의 승리를 조선족과 함께 만들겠다는 대회도 열었고 여기에 에미추와 이해찬이 참가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상에 있는 아줌마 보이죠? 이 아줌마가 박옥선이라는 아줌마인데 이 여자는 조선족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좀 보세요. 진보나 보수가 아닌 조선족 권익 보호가 유일한 정치적 이념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잠깐 됐었습니다. 반대가 심해서 결국 마지막에 떨어졌지만 만약 국민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재밌는 결과가 나왔겠죠. 즉 오늘의 영상을 정리하자면 미국과 유럽은 PC로 무슬림이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다문화, 특히 중국인 조선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파 정치인들은 이 문제에 머가리 돌탱크들이고 좌파 정치인들은 중국인 표를 받아먹기 위해 무분별한 다문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조선족을 위한 위원회까지 만들고 있고 의료 지원,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지원 등등 자국민은 누릴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각종 혜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국민 역차별의 끝판왕은 역시나 주권을 넘겨주는 투표권입니다. 그 결과 서울 대림동에는 신입생 100%가 중국인인 초등학교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결혼 인구의 10%가 다문화고 출산율을 고려했을 때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10%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10년 뒤에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어마어마한 다문화 갈등이 생길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중장성, 애만이나 주변국 지배하자 13년 12월 9일 이미 옛날부터 중국군은 산하 정책을 철폐하고 끝없는 인구 공정을 통해 주변국을 집어삼키자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주변국에 침투시키고 필요하다면 미리국까지 국가가 나서서 장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인민해방군 소장의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불체자가 넘쳐흐르는 게 과연 우연일까요? 중국인 유학생이 대거 들어오고 다문화 가정을 미친듯이 지원하는 게 과연 우연일까요? PC, 다문화, 샐러드볼, 문화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프랑크푸르트 학파 등등 전부 이름은 다르지만 마르크스 공산주의의 잔재들입니다. 다문화가 지속될수록 한국인만 죽습니다. 국민들이 먼저 다문화의 문제점을 인식해야 정치인들이 움직인다는 말을 끝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샐러드볼 어쩌고 홍콩 이민자 고급 이민자 받자 어쩌고 했던 어떤 당대표 유의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